안녕하세요. 저는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더군요. 그러다 저도 한번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일이 좀 어이가 없긴 했는데 세상엔 이보다 더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제 사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만 하신 분이십니다. 6남매의 첫째로 태어나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동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하셨죠. 그래도 한 번도 자신의 그런 운명을 탓하시지 않으셨죠. 적어도 아들이었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늘 책임감이 많으셨고 늘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늦은 나이에 결혼하신 뒤에도 아이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고생만 하셨습니다.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늦은 시간까지 가게 문이 열려있는 곳은 저희 가게가 유일했죠. 점심과 저녁도 도시락을 싸고 다니셨는데 반찬도 김치에 콩자반이 전부셨습니다. 원래도 없이 사셨던 분들인 터라 늘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셨죠. 그래도 자식인 저한테는 절대 강요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만 해주시라고 하셨죠. 그런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아이들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처럼 다른 아버지들도 대부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시지만요. 저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살았습니다. 밥값이며 학비 걱정은 안 했죠. 험한 일도 해본 적이 없었고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었죠. 곱게 자라야 고운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집안일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당번이 되면 학급 청소를 해야 하는데 저처럼 걸레질 못하는 아이는 처음이라고 친구들이 그랬었죠. 청소를 잘 못하니 늘 청소당번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선생님 심부름을 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곱게 자라면 고운 일만 하게 된다는 그 말 말입니다. 제가 못하면 누군가가 또 굳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든 건 역시나 군대였습니다. 굳은 일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못하니 오히려 더 힘든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았죠. 그리고 군대보다 더한 건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해보니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제가 곱게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를 보고 자란 터라 저는 성실한 편이었고 책임감이 강한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아주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아내와는 신혼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게 일상이었고 그 강도도 점점 더 세져만 갔죠. 아내도 역시 저처럼 곱게 자랐고 공주대접을 받길 원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왕자처럼 지냈던 터라 저와 자주 부딪히게 되더군요. 그래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정적으로 많이 다투게 된 원인은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어떤 여자와도 단둘이 만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지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지내란 말이었습니다. 같이 밥만 먹어도 둘이 무슨 사이냐고 의심을 했고 그런 날이면 밤새 다투곤 했죠. 아니, 제가 외박을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여자와 단둘이 술이라도 마셨습니까? 그저 회사 직원이랑 밥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한 것뿐인데 말이죠. 회사 일하다 보면 동료랑 이런저런 조율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니 너무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아내와 연애할 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꽉꽉 막힌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아내는 원하는 임신이 안 되자 저한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잡았는데 제가 화가 났던 건 직장 부하 직원과 저를 마치 부적절한 관계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머릿속에서 매일 이상한 상상만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니 당신도 제발 운동이라도 다니고 취미생활이라도 하면서 지내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제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그러다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그 부하 직원을 마치 오피스 커플처럼 말하는 걸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바로 이혼하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에 들어가기 싫더군요. 은행 빚이 70%나 되지만 그래도 제가 고생해서 구매한 집이었죠. 그러니 정말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 도장을 찍고 아내 보고 나가라고 하고 싶더군요. 그렇다고 여자를 나가서 밖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막상 밖에 나가니 당장 지낼 곳이 없더군요. 그래서 주변 모텔을 잡고 거기서 숙박을 해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카드 내역은 아내의 핸드폰 문자로 따박따박 전송이 됐죠. 하지만 저 정말 맹세코 다른 여자와 딴짓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죠. 그런데 이렇게 무고한 저를 죄인처럼 만드니 정말 정이 뚝 떨어져서 이혼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이혼하면 그 누구보다 아버지가 실망하실 것 같더군요. 늘 자식들을 위해서 사신 아버지는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철물점을 그만하셔도 되는데 한사코 매장문을 여는 것 또한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함이셨고요. 그러니 저는 이혼 소식을 어머니에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실망하신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받아들이셨죠.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께는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아내를 무지 예뻐했기 때문이죠. 물론 아내가 예뻐서라기보다는 저의 아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잘 살아주기만을 바라신 거죠. 그러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머니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비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유지하려니 평소에는 괜찮은데, 명절 때에는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그래서 일이 생겨서 이번 명절에는 찾아뵙지 못하겠다고만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아마 아버지께서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난 며칠 뒤 집으로 찾아오셨죠.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 저희 아내 지금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일 생겼다고 해서 나갔어요. 말씀이라도 미리 하고 오시지. 집안 정리도 못했는데 왜 불쑥불쑥 찾아오시고 그러세요? 집안 청소 됐나 안 됐나 확인하러 온 건 아니다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야. 내가 평소에도 얘기했지만 살다 보면 다 필요 없어.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평안하면 뭐든 성공할 수 있다고. 네, 알죠. 가화만사성. 아버지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늘 곱게 키우셨고 결혼할 때도 늘 강조하셨었죠. 근데 왜 가족 사진이 없니? 원래 벽에 걸려있지 않았어? 며느리 신발도 안 보이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둘이 이혼이라도 한 거야? 아니지? 내가 괜한 걱정하는 거지?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TV 옆에 놓여있던 웨딩 사진을 찾으시면서 두리번거리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동이랑 이혼한 지 몇 달 됐어요. 뭐라 하셔도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뭐? 뭐라고? 이혼? 네가 지금 이혼이라고 했니? 내가 그렇게 이혼하지 말고 서로 아끼면서 양보하면서 살라고 말했는데 이혼? 꼭 이혼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 거냐? 누가 바람이라도 피운 거냐고. 아니면 누가 때리길 했어?
아니면 누가 도박이나 돈 사고를 친 거야? 아니 도대체 그런 게 아닌데 왜 이혼을 하고 그러니? 혹시 요즘 애들이 말하는 그 성격 차이냐? 아, 당연히 30년 넘게 다른 환경 속에서 컸는데 당연히 적응하기 힘들지. 그래도 딱 눈 감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어? 이 녀석이 진짜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어? 이 애비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버지는 일어선 채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한숨만 푹푹 쉬셨고 결국엔 화를 내셨죠. 그러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버지를 부축하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입에 하얀 거품들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얼른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이혼한다고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나중에는 다 아실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괜히 숨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 크셨겠죠. 아버지께서는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으신 뒤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다행히 회복되셨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쓰러지신 거였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되더군요. 이러다가 잘못되시기라도 할까봐 저 그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을 하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왔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매일같이 환자 곁을 지키셨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가 어려워서 저는 몇 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죠. 아버지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힘내라고. 무엇보다 힘이 됐던 말은 네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이혼한 것도 그동안 숨기고 별것도 아닌데 이혼해서 부모님 속상하게 했잖아요. 엄마, 아빠 진짜 괜찮겠죠? 정말 이러다 아버지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사내 녀석이 매일 질질 짜고 그러냐? 물론 자식들이 이혼하면 속상하지. 그래도 어쩔 수 있나?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지. 네 아빠는 그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아, 너까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직장 생활해. 알았지? 엄마는 늘 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됐지만 회사를 비울 수는 없어서 일을 나가야 했죠. 엄마는 저보고 면회도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면 그때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독하게 생활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느낌이 싸하더군요. 왠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서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다시 잠을 더 잘까 하다가 궁금해서 저는 핸드폰을 켜서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엄마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자는 아들을 깨워야 할 만큼 급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금방 받으시더군요. 그리곤 펑펑 우셨습니다. 이 양반이 잠이 드셨어. 나도 깜빡해서 잠자고 있는 시간에 혼자서 그냥 가버리셨다고. 재환아, 어쩌면 좋니? 나도 너무 무섭다. 지금 병원으로 와줄래? 아빠가? 뭐라고? 엄마, 지금 금방 챙겨서 나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너무 울지 말고 힘들면 잠깐 누워있어요. 그러다 엄마까지 쓰러질까봐 걱정되니까. 저는 어머니와의 통화를 끊고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흐르더군요. 택시 운전기사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믿기지 않더군요. 이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데 화도 났습니다. 그렇게 굳은 일만 하시고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셨으니 말이죠. 저는 제 머리를 쿵쿵 쥐어 박았습니다. 자식들한테 크게 성공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이혼해서 아버지를 속상하게 만들었는지 그 순간 조금 참고 넘어갈 거라고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펑펑 울고 계셨었는데 이제 조금 진정이 되셨는지 가만히 앉아 계시더군요. 그런 모습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재환아, 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야. 안 그러니? 평생 고생하면서 시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었어. 그렇게 철물점 문 닫고 여행이나 하면서 살자고 했는데도 아등바등 일만 하셨다고. 이러니 내가 속상해서 잠이 오겠니? 노년에 조금 편하게 살다가 가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아. 엄마, 그게 아버지 성격인 걸 어떡해요. 저는 그저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면목이 없네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못난 모습을 보여드려서 그렇죠. 아버지한테 손주도 안겨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만 참으셨다 가시지. 저는 말을 하다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임종도 보지 못하고 보내드려야 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마음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 아침이 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잠깐 좀 쉬다가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장례 일정을 논의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 옆에 숙소를 잡고 들어갔습니다. 몇 달 내내 아버지 병간호를 해왔던 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깊은 잠으로 빠져드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방에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나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낮은 주택과 높은 아파트 사이사이로 햇볕이 스며들고 있더군요. 아버지가 가시는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그런 광경마저도 모두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 한 사람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제 전처 말입니다.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내한테 서운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헤어지고 나서는 정작 미안한 게 더 많게 느껴졌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예뻐했던 아내였기에 부고 소식을 전해줘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날에는 아들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달까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닝 루틴을 실천한다면서 새벽에 일어나곤 했던 전처였고 제가 정말 미우면 전화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전화를 받더군요. 왜, 무슨 일이야?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그게 할 말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그냥 너랑 이혼했으니까 말하지 말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너 좋아했어서 전화한 거야. 사실 아버지가 우리 이혼한 소식 듣자마자 쓰러지셨거든. 그래? 뭐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다. 솔직히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건 아니셨어. 말끝마다 재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이 이혼을 했으니 충격을 받으셨겠지. 근데 말이야, 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다 내 탓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 혹시 그때 네가 바람핀에 만회하지만 않았어도 이혼 안 했을 거라고 그런 말이 하고 싶은 건 아니지?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네 탓을 했다고 그래?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네가 나를 이상하게 만든 건 사실이잖아. 내가 무슨 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나를 힘들게 한 건 너 맞다고. 나는 정말 이혼할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버티고 버틴 건데. 그래서 그 여자랑 단둘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모텔 가고 그랬냐?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아버지가 아시면 기절하실 얘기 내가 그동안 안 하고 꾹 참은 건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의리가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알았어? 전처는 말을 막 쏟아내더니 결국엔 툭 끊어버렸습니다. 본인이 화가 나면 늘 저런 식으로 행동하던 여자였죠.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처한테 전화를 괜히 건 것 같아서 후회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저희는 병원과의 논의를 거쳐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허망하더군요. 고생만 하다가 죽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부모나 다름없는 대학 보내주고 결혼시키고 한 고모들도 와서 한참을 울더군요. 저희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척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장례식장을 지키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아버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을 뵐 때면 그래도 아버지가 헛사신 건 아니었구나 싶어서 울컥하기도 했죠. 그렇게 장례식장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고모들도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엔 10명쯤밖에 안 되는 인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장례식장 문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루 종일 장례식장을 찾아온 문상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절을 하고 하느라 저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소리를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왜냐면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누가 왔나 하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 여자가 저희 장례식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군요. 제가 왜 미친 여자라고 표현하는지 상상이 가세요? 왜냐면 눈앞에 이상한 여자가 바로 속옷만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몸매를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입는 코르셋을 말이죠. 코르셋이라고 하면 야한 동영상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옷 말입니다. 옛날에는 허리를 짤록하게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입었지만 요즘엔 몸매 보정보다는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속옷이었죠. 게다가 그 여자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챙이 넓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르셋에 검은색 높은 구두를 신고 모자를 쓴 여자가 장례식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희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막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쳤죠. 어디서 이런 이상한 여자까지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난 걸까요? 그 순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아버지한테 숨겨놓은 애인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가 챙이 큰 모자를 벗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의 전처였던 것입니다. 왜? 나야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와봐야지. 그래서 어제 전화 준 거 아니었어? 검은색 옷 찾느라 한참 걸렸어. 미안해. 아무리 찾아도 검정 옷들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르셋 입은 거야. 왜? 이상해? 나 몸매 정말 죽이지? 아니,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걸로 하고 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무슨 당신 몸매를 생각이라도 할 것 같아. 아, 이혼하고 나서 더 또라이 된 거야?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몰아세우더니 이젠 미치기까지 했나 보네. 저는 전철을 막아세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아버지 장례식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었죠. 그러자 그녀가 막무가내로 제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고 있던 양복을 벗어서 전처의 어깨에 둘러주었죠. 정말 화가 났지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양복 재킷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더군요. 못 들어가게 막으면 옷 벗어버린다? 그러니까 냅둬. 어차피 우리 이제 남남인데 왜 신경 써? 내가 여기서 옷을 벗든 말든 남자들하고 놀든 말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알았지? 전처는 도끼가 바짝 올라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전화해서 둘이 싸웠던 게 엄청 후회가 되더군요. 뭐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처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친 여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저기, 저 여자, 봐봐, 미친 거 아니야? 이런데 다 벗고 오면 어떡해? 근데, 우와, 정말 몸매하난 죽이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아, 재원아, 저 여자 얼른 내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경찰이라도 신고해. 친척분들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저를 불러서 저 사람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여자를 밖에서부터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아버지 상에 절만 하고 간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절만 하고 나가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코르셋을 입고 찾아온 저 여자가 저의 전처라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속옷 차림의 여자를 보고 놀란 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냥 미친 사람 상대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그녀가 아버지 상에 절을 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은근히 따라가더군요. 그녀의 엉덩이를 말이죠. 코르셋으로 허리를 워낙 조인 탓인지 엉덩이가 정말 빵빵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침을 삼키는 것만 같았죠. 어머니도 다행히 전 며느리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는 절을 하고 나서 식당으로 나오더니 가방에서 무언가 꺼내더군요. 손에는 하얀색 종이 쪽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고 있었죠. 얼른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또 뭐라고 하면 화를 내면서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릴까봐 옆으로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쳐다만 봐야 했죠. 그런데 전처는 손에 들려있던 쪽지를 장례식장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곤 그 쪽지를 받은 사람들이 종이를 빤히 내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라고 누가 물었고 그러자 전처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전처는 장례식장을 삥 둘러보더니 가족용 빈방을 찾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한 명씩 여기로 들어오시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에로 배우처럼 코르셋 하나 입고 와서는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정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그 방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남자분들이 헛기침을 하면서 들어가더군요. 한 명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눈치를 보면서 다른 한 명이 또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서서 사람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저 미친 여자가 제 전처였다는 게 들통날까봐 가만히 있어야 했죠. 저는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그 방으로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여긴 장례식장으로 그 어떤 곳보다 엄숙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남자분들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얼굴이 유독 빨개져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못 참고 저는 그 종이 쪽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앞쪽에는 번호만 적혀 있더군요. 그건 일종의 순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뭔가 싶어서 뒷장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군요. 거기엔 선착순 10명 무료, 얼음 정수기 양문형 냉장고 등 10달 무료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전처가 정말 다단계 사업에 빠져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 장례식장에 코르셋을 입고 와서는 이런 이상한 쪽지나 남기고 말이죠.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장례식장에 소란이 생기면 아버지 어머니 힘드실까봐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한텐 미안하지만 소란을 내서라도 저 미친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야, 김동희, 얼른 나가지 못해? 여기서 무슨 영업을 하고 있어?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그 꼬락서니하고는. 내가 어제까지도 이혼한 거 후회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네 실체를 알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진짜 할 짓이 없어서 이런 거나 돌리고 다니냐? 어?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알았어?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안 그럼 이혼했을 때 받은 위자료까지 다 토해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썩 꺼져. 제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더군요. 그제야 저 미친 여자가 저의 전처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그건 창피했는지 콧방귀를 끼면서 저를 노려보더니 나가더군요. 아니, 창피해서가 아니라 위자료를 토해내라고 하는 제 말 때문인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던 일말의 정 때문에 위자료를 준 건데, 이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며느리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혼하길 잘했다고 해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그날의 일은 일단 낙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위자료 바람 때문인지 다시는 제 주변에 얼씬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젠 완전히 옛날 일은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